이 행사 직전에 좀 한 20, 30분 정도 먼저 와서 이런저런 그 즐거운 이야기들을 세 분과 함께 나눴는데 대기실이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영화가 너무 잘 돼서 지금 바로 밑에는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님께서 계시고요. 또 그 밑에는 또 유승용 씨나 또 장동건 씨 같은 대스타 분들이 계시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우리는 기대는 했었지만 영화가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게 영화의 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이 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봐야 돼서 그 배급사의 시사실에서 혼자 봤는데요. 혼자 들어가면서 제가 그 쇼박스의 관계자분들 했던 유일한 부탁은 절대 중간에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혼자 봤는데 중반까지는 제가 사실 기담이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굉장히 무섭을 것이다라고 각오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덜 무서워서 이 정도면 버틸 수 있네 라고 생각했는데 중반 이후 점점점 의자에서 등을 떼게 되고 여러분처럼 비슷한 감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쭤보고 싶은 얘기도 굉장히 많고요. 자, 일단 개봉 지금 이번 주에 했지 않습니까? 네. 기대는 하셨겠습니다만 너무 잘 돼서 또 관객들 반응이 뜨거워서 기분이 어떠신지? 사실 저는 흥행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개봉 날도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스필버그 감독님 영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심야로 레디 플레이어 1 보고 나오는데 전화기를 키니까 막 문자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봤더니 스필버그를 뭐 이겼어? 뭐 이제 이런 문자들이 막 와 있어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뭐 캡처된 거 이렇게 통합전산 박스오피스에서 살다 보니 참 별일도 다 있구나 이제 이런 감정이 들었는데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제가 사실 어린 시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영화 보기를 시작해서 제 롤 모델이기도 하시고 제가 영화 감독이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인데 사실 그분이랑 같이 개봉을 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데 뭐 그런 스코어나 이런 것들까지는 막 그러면서 되게 막 감개무량하고 그 영화 자체가 또 추억을 소환하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극장 들어가면 2번, 3번씩 보면서 안 나오고 스필버그 감독님 영화 보고 막 그랬던 시절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오가고 있었습니다. 네. 박지원 씨는 사실은 이제 이 영화에 출연하신 7분의 배우들이 대부분 다 그 영화를 찍은 경험이 없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경험이 없는데 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이전에 찍으신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런 정도의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으셨을 거고 또 이 영화에서 본인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영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시기도 했고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니까 어떠세요? 더군다나 이번 주에 이렇게 흥이 잘 됐는데 사실 제가 체감하는 어떤 건 딱히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영화가 관객 수가 많이 들었고 또 주변에서 워낙 좋다는 반응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아직 뭔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영화 자체를 관객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에 그냥 행복해하고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늘이 실감하시는 첫날이 되지 않을까 이 행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박성원 씨 같은 경우는 어떠셨나요? 영화에서 막 그냥 그 공간을 종횡무진 계속 다니셔야 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도 하셨고 두 분이 또 영화에서 모든 배우들이 다 카메라를 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박성원 씨는 메인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그다음 박지원 씨는 그 영화 전체 상황에서의 그 메이킹을 찍는 그런 카메라를 들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두 분이신 건데 박성원 씨는 어떠신가요? 이게 사실 첫 영화이시죠? 제대로 이렇게 주연을 맡으신 그 소감이나 이런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인스타그램이라는 어플을 깐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최근에 인스타그램 보면 어제 오늘 본장을 보신 후기들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쉬는 시간을 잘 보내고 있고요. 촬영하는 역할을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걸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제가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되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이걸 내가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걱정이 많았는데 워낙 감독님이랑 촬영 감독님이 칭찬으로 많이 북돋아 주셨고 사실 다르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촬영하는 역할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부담감이 좀 덜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 이제 여쭤볼 부분은 이 영화는 이제 설정이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에 관한 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확실한데 그것을 이제 파운드 푸티지라는 보통 장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종의 뭐 다큐멘터리의 하부 장르겠죠. 거기다가 인터넷 방송이라는 형식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한 10여 년 사이에 사실은 이런 장르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에 착수하실 때 더군다나 기담이라는 걸출한 공포 영화를 만드신 분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기존의 이런 스타일의 이런 형식을 갖고 있는 영화들이 많았던 상황에서 부담감이 굉장히 크셨을 텐데 그런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내가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겠다라고 했던 어떤 미학적인 목표라고 그럴까요? 이런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염두에 뒀던 상황은 되게 특이한 지점인데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 상황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호러 영화는 붐이고 그리고 호러 영화 한국 관객층들도 훨씬 두터워지고 넓어졌는데 한국 호러 시장은 침체되어 있다는 점. 그러네요. 그 점이 좀 특이했고 두 번째는 파운드 푸티지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화는 일단 뭐 99년대 블레이치부터 파노라마 액티비티 그리고 지금도 계속 뭐 변화 진화해 가고 있지만 약간은 좀 시들해진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대로 다뤄져 본 적은 없다는 점. 그러니까는 여기서 과연 어떤 지점을 정확히 공략을 해야 한국 관객분들 중에서 이제 호러 영화를 원하고 물론 이제 한국 영화 이제 호러 끝났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어떤 뼈대를 가져와서 이거를 진일보된 형태로 체험 공포라는 사실 공포는 최종의 목표가 좀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내가 저기 공간에 들어간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의 옆에 있는 것 같아라고 느껴지는 공포가 가장 심화된 공포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방향을 페이크 다큐멘터리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진일보한 형태로 가면 어떨까 해서 지금의 체험형 공포 형태로 연출적인 방식이나 서사의 방식 이런 것들을 택하게 된 것이죠. 네, 영화 속에 이제 무료 카메라가 19대를 동원하셨다고 이제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요. 근데 그렇게 찍게 되면 사실은 촬영된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 영화는 사실상 편집에서 엄청나게 고생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촬영을 어쨌든 촬영 감독이 계신 상황에서 배우들한테 부분적으로는 다 촬영을 맡겨서 영화에 실제로 찍힌 장면들의 상당수는 배우들이 직접 촬영한 거잖아요. 그런 결정이라는 것은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모험처럼 느껴졌을 텐데 그런 엄청난 결정을 하셨던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었다면? 영화를 준비하거나 찍을 때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함정일 수도 있지만 약간 마음의 소리 같은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다른 감독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배우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프리프로덕션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촬영 감독님이랑 이제 콘티 작가한테 콘티를 맡겨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식사할 때만 만나서 오늘 작업된 분량에 대해서만 의논을 하고는 오는데 한 중반 정도 작업이 진척이 됐을 때 그냥 계속 마음속에서 이거는 그냥 배우들이 찍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무모한 얘기라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냥 촬영 감독님한테 몇 날을 계속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촬영 감독님 이거 배우들이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전체 촬영. 네, 뭐 좋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찍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촬영 감독님께서 저랑 워킹걸이라는 영화에 B캠으로 또 참여해 주셔서 저랑 이 호흡을 맞춰보신 분이라 제 스타일 다 아셔서 그럼 감독님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다. 근데 괜찮으시겠냐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고안해낸 게 페이스캠이랑 이쪽에 달리는 POV 캠을 장착시키는 시스템. 그러면은 두 가지의 소스는 일단은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훈련을 해서 각자 들고 있는 캠코더라든가 지연이랑 성훈이는 캠코더고 나머지는 고프로를 들고 찍는 방식. 그래서 이제 찍게 하자라고 먼저 하고 방법적인 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내게 된 거죠. 사실 영화를 보면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얼굴을 찍는 장면은 이제 굉장히 비클로즈업으로 잡힐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배우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겠다 코 때문에 이런 생각 많이 하긴 했었는데 다들 너무 완벽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못지않게 그런 비클로즈업뿐만 아니라 같이 붙게 되는 시점 샷들은 또 굉장히 멀리 찍혀서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앵글 사이즈가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영화에서 굉장히 긴장감을 자아내는 것 같은 느낌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박지한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오디션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런 영화가 될 줄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촬영까지 담당한다든지 등등등. 오디션 했을 때의 마음은 어떤 거였습니까?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수많은 오디션들을 보고 또 지금도 보고 있지만 이 곤지암의 오디션은 굉장히 특별했어요. 되게 신선했고 제가 누군가한테 평가받고 연기를 이렇게 선보여서 발탁돼야 한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정말 저도 배우로서 뭔가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영화를 꼭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던 없던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너무 재밌던 오디션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영화에 더 참여하고 싶었는데 운이 좋게 발탁이 돼서 네, 행복했어요. 오디션을 즐기셔서 발탁이 되셨나 봅니다. 근데 오디션 때 굉장히 재밌었던 그 뒷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게 한 다음에 그 말을 반말로 하라는 그런 미션을 받으셨다고? 네, 처음에 이제 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촬영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인사하고 뭐 자기소개하고 하는데 자 이제 지금 너가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순간을 너의 기억 속에 있는 그대로 하되 대신 반말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씬을 재현하되 또 배우가 반말로 했을 땐 또 어떤 표현이 나올 수 있나를 볼 수 있는 되게 현명한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사실 아마 이 뭐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형식하고도 관련돼서 요구하신 그런 미션이 아니었을까를 또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박성훈 씨께 또 여쭤보고 싶은 건 극 중에서 사실은 배우가 연기하는 것만도 바쁜데 촬영 같은 거 신경 써야 되고 더군다나 이런 영화라면 아마도 추측컨대 영화를 잘라서 촬영하지 못했을 것 같고 길게 찍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이제 배우 입장에서 촬영도 하고 또 연기도 몰입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어떠셨습니까? 직접 연기하시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가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한 씬을 끊지 않고 네. 통으로 촬영하는 방식을 계속 선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연극 공연을 하듯이 한 씬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이어지는 상황으로 계속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리허설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연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앵글이나 각도가 이제 정확하게 잡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테이크가 이제 한두 테이크 갈 때는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많았지만 오히려 이제 테이크를 반복할수록 네. 저희도 이제 익숙해져가고 감정에도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진짜 궁금해지는 것도 너무 많고요. 사실 영화가 굉장히 심플한 영화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작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를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박지현 씨께 여쭤보고 싶은 건 극 중에서 사실 박지현 씨가 이 얼굴 나오는 순간 그때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섭잖아요. 영화에 진짜 무서운 장면이 한 3장면쯤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그때 아주 빠른 속도로 뭔가 말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말하는 척한 건가요? 사실 후기들을 보면서 네. 그 대사에 대해서 막 치키치키 차카치고 주고 샤브샤브 먹으러 간다 막 이런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본 것 중에 최고는 그거였어요. 그 있잖아 밥 다 됐을 때 나는 소리 날 때 너무 아, 이제 증기 소리요. 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근데 시나리오에는 그냥 빙의가 된다라고만 네. 적혀 있었는데 감독님과 이제 얘기를 나눴을 때 저희가 네. 곤지암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조금 포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 나름 뭐 400요 뭐 이런 식으로 의도를 한 게 있긴 한데 그게 정확하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화의 핵심적인 공간인 400여에 네, 관한 막 이야기들을 막 이런 것도 400여 사람들이 400여 이렇게요? 저도 되네요? 아,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세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그 약간 그 설치음 같은 소리 이렇게 뭐라 그러나 파열되는 그 소리가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감독님의 이게 전매 특허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담에서 제일 무서운 장면 중에 하나가 박재하 씨가 등장하셔가지고 키리키리키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장면에 그 무서운 한국 귀신의 소리가 엄청났는데 이번에 그 지현 씨가 하셨던 그 장면은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외에 그 박성호 씨께서는 영화를 촬영하다가 사실 아무리 연기라고 해도 무서운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아니면 이건 다 어차피 영화니까 하나도 공포 같은 거 안 느끼시면서 찍으셨을 수도 있고요. 사실 제가 겁이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어서 공포 영화를 잘 못 보거든요. 제가 제작 발표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전에 바로 봤던 공포 영화가 장화홍련입니다. 그 이후로 본 지 그 다음에 본 공포 영화인데요. 그래도 좋은 거만 보시네요.
제가 겁이 워낙 많아서 근데 저희 촬영 현장은 특성상 카메라가 돌기 시작하면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숨으셔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저희밖에 남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동료 친구들이 있을 때는 그나마 좀 의지가 되는데 제가 혼자 남아있는 단독실에선 정말로 이 공간에 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잠깐 대기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그랬는데 매니저 친구가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금방 갔다 오니까 가만히 있으라니까 계속 따라오고 왜 자꾸 따라오냐고 그랬더니 저도 너무 무서워요.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더 무서웠습니다. 화장실에 어쨌건 이 영화를 찍은 폐교 바깥에 있었나 보죠? 아, 그 안에 있었군요. 네. 감독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기담은 여러분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습니다. 굉장히 한편으로는 무섭지만 아름다운 영화이고 미장센이 정말 뛰어난 영화입니다. 그래서 미술적인 측면이 참 뛰어난 아름다운 영화인데 그런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그때도 병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안생병원이라는 또 병원이고 이번에는 이제 곤지암에 있는 정신병원에 관한 얘기인데 똑같이 어떤 병원의 어떤 한 맺힌 역사를 다루고 있는 공포 영화를 만드셨는데 그 영화를 만드신 스타일은 정반대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치 방치된 것 같이 영화가 미술에 별로 신경을 안 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신경을 쓴 미술이잖아요. 어찌됐건 그리고 또 이 영화에는 음악도 없지 않습니까? 음악도 빼고 미술도 굉장히 황량한 쪽으로만 집중을 하게 되고 촬영도 기담에서는 굉장히 공들인 어떤 카메라웍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사실감을 살려내는 데 주목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이전의 스타일과 완전히 다른 영화를 만드셨다는 데 대해서 감독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호러 영화 장편으로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데 제가 가장 염두에 뒀던 거는 파급력이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기담을 기대했는데 아니어서 뭐 아쉽다라는 평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이제 보여주는 이제 공포를 주기 위한 형식과 그리고 이제 내러티브 스토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오히려 기담은 여러 가지 결들이 정서적인 결들이 이렇게 다른 결들조차도 이렇게 같이 최대한 넣어보려고 노력했던 영화라면 이번에는 가장 많은 이제 이 공포 영화를 즐기실 수 있는 분들을 생각했을 때 대부분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실 때 영화 안 보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또 영화도 찾아보시지만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교 이번에 들어갔는데 먹방 같은 거를 보는데 도대체 저걸 왜 볼까? 그냥 저걸 사 먹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는 재밌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보면 이게 재밌다 그래서 아니 그걸 먹어 그냥. 그래서 이제 같이 보다 보니까 뭔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 안에 어떤 거리가 있고 기승전결 같지 않은 기승전결이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들이 조회수 이제 많이 찍은 것들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영상 컨텐츠를 소비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즐기는구나. 이게 영화 보기보다는 조금 더 편한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과감하게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호러 영화를 만들면 있어서 서사를 조금 혹은 단순화시키고 인물의 관계라든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을 그냥 다 날려버리자. 왜냐면은 지금 스마트 기기 보급되고 영화 보기 플랫폼 바뀌고 예전에는 편지 써서 사람들한테 소식 전하면 지금은 그냥 화상통화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신적인 면이나 아니면 어떤 반응적인 면에서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사 측면에서는 이제 그쪽을 택했고 하지만 피지컬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뭐 달리기 하는 속도라든가 아니면 심장 박동수 같은 건 다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포를 느끼는 방식은 요즘 영화처럼 비주얼적으로 뭐 잔인한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소리를 크게 막 때린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아날로그 시대 고전주의 영화 방식 예를 들면은 그냥 쉽게 예를 들면 히치콕 감독님처럼 샷의 길이를 조율한다거나 그 샷 다음에 어떤 샷을 붙이느냐 소리를 하나 쓰더라도 어디다가 그 소리를 얼마만큼 쓰느냐 오히려 공포를 효과를 만들어내고 서스펜스 조율하는 거는 옛날 방식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기담이 호러 영화인데 미학과 정서의 계열에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들을 한번 조합해 보려고 한 영화였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변화된 사람들의 어떤 관습에 맞춰서 서사는 다 날려버리고 하지만 공포 효과나 서스펜스는 오히려 요즘 잘 안 쓰는 고전주의적인 방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 어울리는 거에 조합을 한 건데 그래서
기담과는 다르지만 제가 그냥 쓰는 연출적인 방법론은 또 비슷한 방법론을 네. 썼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방식인데 제가 이제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영화가 이제 장편 영화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가 사실상 영화에 대한 기본 설정이 이제 영화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간에 대한 인물의 리액션이 사실상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인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인물을 스케치하는 방식에서 이제 감독님의 선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런 영화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외모들이 뛰어나고 매력이 넘치시는 그런 7명의 배우들이 청춘 배우들이 나와서 이런 영화를 찍게 되면 기본적으로 러브라인을 깔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2명이나 4명 정도는 서로 연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삼각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데라면 인물들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매듭 만드는 건 쉬운 일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7명 중에 예를 들면 지연 씨가 극중에 등장하는 원장의 무슨 소녀라든지 알고 보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깐다든지 혹은 뭐 극중에서 러브씬 같은 게 있는데 그 결과로 뭐 살해당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설정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인물들이 캐릭터라이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물들이 이전에 무슨 일을 한 사람들인지 전사도 없고 그 다음에 인물들이 그 안에서 서로 상황을 놓고 대립하는 장면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인물들 사이에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도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7명의 배우를 우리가 처음 보니까 초반에는 누가 누군지도 잘 구분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공간, 이런 끔찍한 공간에 들어가서 7명의 사람들이 겪는 리액션이라는 가장 단순한 걸로 장편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한 배짱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게 됐던 어떤 확신 같은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 컨텐츠를 소비하는 분들을 보면 그 호러 영화를 저희 기담 때만 해도 혹은 그 이전만 해도 그냥 호러 영화를 보러 간다라면 지금은 즐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소리를 지르고 막 어떤 분은 모르는 사람 손을 잡아달라고 했다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여러 그런 또 후기들을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보는 그 순간 아 영화를 봤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호러 영화 보기가 다른 장르보다도 유독 이 장르가 영화 보러 가기 전에 그거 지린다는데 나 보러 갈 거임. 그리고 극장에 와서 인증샷도 찍으시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나는 봤어 뭐 무서웠어 안 무서웠어 뭐 감론을박을 뭐 SNS에서 막 이렇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이 그냥 호러 영화 보기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스토리를 깔아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인물의 어떤 뭐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의한 갈등 혹은 뭐 전사에 의한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식의 영화 보기랑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곤지암을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각 공간도 캐릭터고 그리고 이 인물도 공포체험단도 캐릭터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 곤지암이라는 건물과 그 공간이 주는 액션을 이 체험단은 어떻게 리액션하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의 리액션을 지켜보면서 뭐 공포도 즐기는 거니까 즐기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카메라 워크나 이런 것들 편집에 의해서 내가 저기 가 있는 것 같아서 나도 저기 체험단에 가서 리액션을 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고 긴장하시고 그걸로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결과가 지금 제대로 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실은 객석에서도 받게 되는 거고요. 막시님께도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극중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본인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극중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이름 불리는 게 지연 씨와 아마 샬럿 씨가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엔 본인의 이름을 본인이 직접 연기를 하게 되고 또 이런 굉장히 사실적인 설정이고 많은 부분은 배우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 그럴까 이게 연기는 당연히 100% 연기지만 그 연기를 할 때 다른 배역을 연기할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특히 본인의 이름으로 불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느낌을 현장에서 받으셨는지. 사실 제가 뭐 경험이 많진 않지만 다른 작품에서 연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뭐 편집이나 또는 화면의 사이즈나 어떤 상대 배우에 대한 어떤 호흡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연기에만 100% 몰입하기가 어려웠고 또 그래서 좀 힘든 부분도 많았는데 오히려 저는 이 곤지암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는 정말 그 씬을 찍을 때는 정말 그 씬 안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었어서 되게 배우로서 이런 경험을 한 것에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해방감 같은 걸 느끼신 네. 부분이 있는 거군요. 박성원 씨께도 그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 입장에선
고생 엄청나게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상 거의 모든 연기가 리액션 연기다 보니까 네. 들어간다, 뭐 놀란다, 들어간다, 더 놀란다, 들어간다, 더 놀란다 이렇게 될 건데 그것을 배우가 맨날 똑같이 놀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걸 포함해서 리액션 연기하시는 게 진짜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가짐이셨고 또 어떻게 실제로 소화하셨는지. 곤지암이라는 영화를 촬영하면서 진짜 100가지 놀라는 기술을 배운 걸 제가 어저께도 드라마 촬영하면서 놀라는 연기를 찍었는데 모니터를 하면서 곤지암을 하면서 놀라는 연기만큼은 많이 성장했구나. 아 이건 27번째 놀라는 연기로 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죠. 17번 쓰면 됐다. 아 그치요? 질문이 뭐였지? 그렇게 다양한 리액션을 하기 위해서 네. 예를 들면 혼자 이렇게 연습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뭐 상상을 하셨다거나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소화를 하셨는지. 조금 막연하긴 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대로 현장에서 했다기보단 감독님과 현장에 가서 리허설하고 상의하고 동료 배우들과 맞춰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 공간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리액션들이 더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히려 몰입을 하니까 그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었다. 네. 이런 말씀이네요. 질문하신 분들이 워낙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감독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여러분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질문은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은 영화가 굉장히 이렇게 심플해 보이는데 영화 속에 사실은 감독님이 특히 예전부터 깔아놓았던 어떤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다들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영화 자체가 이 건물이 세워진 게 이제 5.16 그때 무렵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영화에서 이 모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게 79년 10월 26일인데 그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죽은 날이죠. 그리고 그 영화 이전에 안생병원이 나왔었던 1940년대에 다뤘던 기담이라는 영화를 사실상 40년대를 박정희 시대가 시작하는 시대라고 감독님이 보셨다라는 이야기를 10년 전 인터뷰에서 하신 적이 있어요. 저랑 했던 인터뷰였는데요. 네. 그때 그걸 포함해서 결국은 이 영화를 보면 결국 이 병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18년간의 그 독재 정권 자체가 시작부터 끝이라는 것으로 설정 영화가 되어 있고 극 중에서 그 원장이 사진 속이나 이런 모습들 같은 것들도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유경수 여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탁구 치는 모습도 유경수 여사의 가장 유명한 사진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명확하게 이 영화는 사실은 박정희 시대에 대한 코멘트처럼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 흥미로운 것은 영화에 그게 이제 세월호에 관한 이야기들이 붙어 있다는 건데요. 영화의 마지막에 최종 조회수는 50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떤 걸 떠올릴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세월호에 관해서 들어갈 때 저기 써 있는 그 뭐 저걸 보게 되면 304 Angels라는 그 낙서가 있는데 그건 세월호에 희생된 사람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오려고 할 때 거기서 무전을 통해서 무전 끄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 절대 나오지 말라라고 팀장이 외치게 되는데 결국은 다 죽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설정들은 결국은 박정희 시대의 비극이 현대에 영향을 미쳐서 세월호의 사건까지 이어지게 만들도록 우리가 독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깔림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영화는 굉장히 정치적인 영화로 저한테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강하게 영화 속에서 표현을 하신 것에 대한 감독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발가 벗겨진 것 같고 취조받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제일 궁금했어요. 네. 진짜 그 사실은 기담 때 아까도 안 그래도 평론가님이랑 10년 만에 또 다시 한번 지구에서 만난 자리가 너무 반갑고 기담 때는 그때는 그냥 어쨌든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시대가 저물었다라고 여겨졌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1940년대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그때 자신이 안생이라는 거를 택했을 때 본인은 그거를 택하는 순간은 모르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역사가 판단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 어떤 순간의 선택 본인은 이제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연민의 감정 같은 게 있었어요.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감정도 그럴 수 있고 언젠가는 끝나게 될 거고 뭐 이제 그런 식의 정서의 결을 담는 데 있어서 그걸 했는데 당시 이제 저랑 제 동생은 1979년 10월이라고 자막을 박았어요. 처음에 이제 영화가 시작할 때. 근데 아무도 그걸 이렇게 안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에 넘어간 다음에 이제 전무성 선생님이랑 엄지원 씨랑 이렇게 식사하는 식탁 테이블에 그 당시 인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찢는 달력. 그게 10월 26일 아니에요? 예, 거긴 26일로 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직접적으로 박아놓는 게 야, 이거 너무 쉬워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스터에그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합치면은 뭔가가 이제 근데 아무도 그걸 안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신인은 이런 거구나. 그때 이제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M을 찍으신 이명세 감독님이랑 또 인터뷰를 하실 때 첫사랑의 미진 여관이 나오는데 그 미진 여관은 첫사랑의 미진함을 상징하는 게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이명세 감독님은 그거 나 어렸을 때 흑성동 살 때 거기 있었던 여관이라고. 아, 거장의 영화는 또 이렇게 읽어주시는구나. 재밌었습니다. 아까 그러면서 막 저희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평론가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나온 영화들, 또 좋은 영화들, 역사를 다룬 영화들이 대한민국 역사나 정치를 다룰 때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러려고 하지만 결국은 관객을 생각할 때 탈정치화되고 멜로드라마의 어떤 전형을 따르게 되는 반복과 재생산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과연 정치적인 영화라든가 아니면은 역사에 대한 영화라고 시대에 대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거 역시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곤지암 같은 영화는 진짜 즐기러 오는 호러를 즐기러 오는 영화잖아요 관객분들이. 근데 오히려 반대로 여기에 이제 스필버그 감독님도 하시지만 이스터에그를 어떻게 숨겨놓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보면 갑자기 그 이미지가 생각났는데 이렇게 하면 그림이 두 가지로 보이는 그 종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은 와 즐길 수 있는 호러 영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약간 여기에 숨겨진 코드들이 보이네. 그러니까는 뭐 많이 쓰시지는 않는 방법론인데 약간 겉과 속이 다른 영화를 그리고 보시는 분들의 어떤 이 각도와 시각에 따라서 다른 영화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냥 숨겨놨던 건데 다 들켜버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는 뭐 바뀌기 전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시절이 너무 좀 특이하게 보였던 게 아니 이렇게 디지털화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과학으로 다 바뀌고 있는 시대에 약간 미신과 주술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공포 영화는 그런 것들을 다뤄야 되잖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보다는 약간은 비이성적이고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것들을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숫자로 1부터 13까지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네. 탄핵 이후에. 근데 또 네티즌들도 그런 거 다른 거 보면서 네. 이게 주술과 미신에 되게 능통하신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재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들고 나서 이 영화가 뭐냐 그러면 나도 이 영화 숫자로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에 또 한 분이 들어가시면서 그 숫자가 합쳐지면서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나왔잖아요. 1219라는 숫자.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진짜 촉이 발달되어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뭐였냐면 어떤 분들이 되게 맹신하는 숫자라고 생각해요. 516이라는 숫자가 뭐 예를 들면 어느 부대 이름도 그랬고 뭐 그 여러 가지. 그런데 거기서 공포를 상징하는 숫자 13을 빼보면 어떨까 했더니 그게 503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끼리는 재미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516에서 13 빼면은 503 되는 영화라고. 저희는 그냥 이 정도로 이제 이스터에그를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 자체 네. 이것도 되게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얘기하고 싶진 않았고 오히려 전면에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영화가 이렇게 보이네, 이 영화가 이렇게 보이네 그런 약간은 재미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죠. 네, 그렇게 세월호의 먼 원인을 박정희 시대로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어쨌건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 또 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씩만 해주시겠습니까? 질문하실 분. 저 맨 뒤에 계신 분부터 하죠. 네, 짧게 한 가지씩만 질문해 주세요. 예, 저 처음에는 그 감독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었던 게 이 곤지암이라는 영화를 이제 그 극장 광고랑 이제 그 영화 시작하기 전에 A4 용지 사이즈로 이렇게 전단지를 먼저 이렇게 풀지 않습니까? 그 영화가 정식 개봉하기 전에 미리 그걸 보자마자 이제 꼭 묻고 싶었던 게 이제 그 CNN 선정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 곤지암 그리고 이제 가지 말라는 고생을 받으시고 했다. 요 보고 나서
이제 궁금했던 게 그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이제 말한 거랑 연관된 그 빼고 나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 곤잠이라는 그 이렇게 딱 한 게 저 CNN에서 저렇게 뭐 저런 식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이제 그 뭐야 시나리오를 쓰신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이제 생각했던 거를 이제 쓰시면서 마침 이제 원장을 하신 건지 거기다 또 이제 뭐 이스터에그를 또 이제 넣으시고 어떤 게 먼저인지 좀 아까 좀 마저 좀 조금만 더 추가 설명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저희 제작사 대표님께서 2011년도부터 곤잠은 이미 공포 성지가 된 지 오래고 CNN 선정은 이제 그 이후에 된 건데 일단은 그 버려진 폐병원인 곤지암을 소재로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기획을 원래 2011년부터 갖고 계셨어요 대표님께서.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는 이제 무서운 이야기 1, 2를 그 대표님과 같이 했었고 그런데 2016년도 여름쯤에 제가 대표님 다른 작품 각색해드리고 있었는데 급하게 만나자고 하시더니 그 곤지암 CNN 선정됐고 지금도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이걸 소재로 새로운 한번 호러 영화를 이제 시장에 한번 내놔보자. 감독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막 이렇게 부추기셔가지고 새롭게 하면은 저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저쪽에 계신 분 먼저 할까요? 재미있게 영화 잘 봤습니다. 궁금한 점은 실제 촬영 장소는 세트나 부산 지역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영화를 준비하시면서 배우분들이나 감독님이나 실제 곤지암 정신병원에 갑사차 방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 재밌는 질문들 하시네요. 네. 저희가 일단은 인터넷으로 리서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곤지암은 약간 전기, 중기, 후기로 이미지가 나뉩니다. 그래서 전기에는 엄청나게 그로테스크하고 이제 중기로 오면서 후기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청소가 점점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깨끗하고 각 층별로 공간들도 워낙 잘 그렇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제 뭐 제작진이 그 앞으로 가면서 그러면은 여기를 어떤 식으로 우리는 부산에 옮겨서 꾸며볼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뭐죠? 그 펜스가 쳐져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 가서 저희가 답사를 한 적은 있어요. 네, 직접 들어가 보시진 거기 않으셨던 펜스 거죠?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CCTV 설치되어 있고 막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감독님은 겁이 많으신 걸로.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그 파운드 푸티지라는 장르 자체가 실제로 요즘에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 블레어 위치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리얼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좀 몰입하기 힘들고 어지럽다는 의견도 많고 공포에서 이건 좀 식상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파운드 푸티지라는 그런 장르를 그럼에도 선택하실 때 혹시 그런 단점들을 생각해서 보완하시려고 하셨던 점이 있으신지랑 그 실제로 파운드 푸티지라고 할지라도 배우들이 직접 촬영을 하지 않고 촬영 감독들이 따로 붙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배우님들이 대부분 촬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연기 지도뿐만 아니라 그 촬영을 할 때 주로 어떤 지시사항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얘기가 안 나와서 사실 되게 칭찬해주고 싶었는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뭐냐면 일단은 파운드 푸티지를 뭔가 변형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그 제일 특징이 그거잖아요. 흔들리는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가 또 한 대 혹은 두 대이기 때문에 롱테이크로 계속 길게 찍는다. 근데 그게 첫 번째로는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두 번째로는 너무 투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카메라를 일부러 많이 장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스 자체는 상업영화 기준 한 4배 정도의 소스가 나와서 편집할 때 사실은 그냥 임팩트 있는 장면들로 편집한 게 아니라 저희가 나름의 계산을 다 한 거예요. 이쯤 되면은 어지럼증 있을 것 같으면 CCTV로 빠져야 된다. 혹은 저희가 가슴에 달고 있는 POV 캠 같은 경우에 와이드에서 망원 렌즈보다 와이드 계열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또 와이드 샷을 쓰는 장면으로 그러니까 편집할 때 처음에 편집본서부터 계속 변화해 간 게 어지럼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파운드 푸티지 영화랑 다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촬영 방식이 얼굴에 달려있고 가슴에 달려있고 이제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연이가 그냥 좋게 얘기하려고 자유롭게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뭐냐면 그건 지연이의 연기가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연기를 했다라고 저는 받아들인 거고
동선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섰을 때랑 여기서 섰을 때 잡히는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찍을 땐 저길 찍고 있더라도 성훈이나 지연이나 다른 배우들까지 다 각도를 그쪽으로 맞추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보고 얘기할 때도 몸은 이쪽에다 들고 찍을 땐 이렇게 찍으면서 해야 되는 거를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동안 그걸 다 외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연이가 이제 이게 팔 넣었다가 긁히면서 빠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는 지연이가 넘어진 상태에서 샬롯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슴까지 이렇게 뒤로 들고 그 각도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연기를 하면서. 그래야지 샬롯이 지연아 네 팔 그러는 샷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무모하게 그냥 저희가 해본 건데 배우들이 너무 감각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정밀하게 본인의 감정 연기와 더불어서 그런 동선까지도 다 외워서 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영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점들 너무 잘했다고 정말로 박수 쳐주고 싶어요. 우리 배우들. 정말 그렇겠네요. 네. 질문 한두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하시겠어요? 의외로 질문이 적으네요. 네네. 마지막 질문으로 할까요?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쪽입니다. 네. 두 번째 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잘 안 보이시는 듯? 네, 저는 간단한 건데요. 궁금해가지고 그 포스터 디자인도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포스터도 그냥 디자인하진 않으시잖아요. 혹시 중간에 곤지에 때 지읒을 뒤집어 놓은 의미가 있나요, 혹시? 홍보팀 왜 뒤집으셨나요? 잘못된 건가요? 저도 느끼고만 있었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진 않겠어요. 왜 뒤집었나요? 네, 감독님은 관여하지 않으신 걸로.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질문하실 만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신 이게 어떻게 보면 장소에 관한 그 공포 영화인데 이 곳이라는 걸 살짝 저렇게 다르게 처리하니까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건 저는 사실 뭐 곤지암 이 7대 괴담 뭐 이 얘기로도 들었지만 곤지암 하면 저는 사실 소머리국밥 제일 먼저 생각했는데 오늘 이후로는 소머리국밥은 생각조차 나지 않고 이 영화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한 오늘 소감 말씀, 관객과의 대화 어떠셨는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씨부터 할까요? 네. 제 생애 첫 GV에 참석을 해봤는데요. 너무 제 첫 GV를 이동진 평론가님과 함께하게 해서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 저도 영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오세요. 저도 생애 첫 GV여서 제가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은데 관객분들 오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환절기인데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새로운 영화를 찍어서 여러분들 앞에 선보일 수 있어서 이게 그냥 약간 감사라는 것과는 좀 다른 감정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그리고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10년 만에 그때 기담 때도 너무 재밌게 저희 영상자료원에서 지부했었는데 이동주 평론가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호러 영화라든가 장르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되니까 많이 애정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